중구 청동구을 이해운, 경기 하남시가 이용, 경북 안동 예천군 김영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경선 조사 관련 원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경선은 100%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그런데 오늘은요, 경선 결과를 놓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 당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여기죠.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요. 결선 투표까지 갔죠. 그래서 이해운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벌였는데 이해운 전 의원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앞서서 봤지만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죠.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인이 기자회견에 앞서 이런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께 이거 원 데이터 공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없다. 지금 보면은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1차 경선에서는 3명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해서 2명만 2차 경선했는데 1차 때를 보시면은 하태경 의원의 득표율이 46%를 조금 넘죠.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29.7,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영 전 장관 탈락을 하면서 2차 결선이 된 거죠. 그런데 2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50.87, 조금 약간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이해운 전 의원은 대폭 상승합니다. 물론 절대값, 빨간 글씨로 된 절대값 자체는 하태경 의원이 앞섰지만 여성 가산점이 있거든요. 5% 추가되는 거. 그래서 51.58을 얻은 이해운 전 의원이 승리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어떻게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한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도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이런 것이 혹시나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승복 불복의 여부는 오늘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자,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숫자 얘기를 하면서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 네. 납득할 수 없다. 본인이 지금 무슨 부정이나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니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믿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 3구만 여론조사 50과 이제 당원투표 50이고요. 예. 나머지 지역은 험지라고 해서 당원투표 20과 여론조사 80입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들 그 지역에 계시는 일반 유권자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80인 거예요. 그래서 예. 2대 8이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2등을 29%로 했는데 아까 숫자 나오는데 그 화면을 나왔죠?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그럼 자, 이게- 이걸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이영 후보의 표가 사실상 하태경 의원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까지 그러면 이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응답까지 그러면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게 모두 이영 후보 쪽으로 가야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도대체 수학적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권자 대상 비중이 80% 굉장히 큰데 그렇죠. 크죠.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그 일반 여론조사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느냐는 한쪽으로만 거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겁니까 지금? 수학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 음성 파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응답한 음성 파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고 혹시나 여기에서 잘못 집계되거나 혹은 응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인 표 차이는 거의 근소하게 51.58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 가산점을 받으면서 아주 근소하게 있는 거죠. 상관이 그러니까 사실 났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과학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했다고 믿지만 하태경 의원의 입장은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가설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이영우 의원의 표가 한쪽으로 몰려줘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복을 미룬다는 거지 내가 불복하거나 당을 못 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로 데이터와 음성 파일을 나에게 보여준다면은 나는 승복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라서 내일을 지금 시점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예. 내일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과거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예. 해서 그 불복하니까 불복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공개한 적이 공개한 있었어요. 적이 예, 있습니까? 있어요. 유경준 의원 거도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어쨌든 당에서 아마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요구했으니까. 박찬환 교수님, 일단 이 사안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좀 공개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이 결국에는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 그럼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험지로운 하태경 의원만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상황이? 그렇죠.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 여기서 경선에 못 들어가고 예. 본선에 못 올라가면 나만 바보 되는 느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먼저 험지 출마를 강하게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험지 출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사실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삼선하신 분들 불이익 주겠다고 그랬지만 그분들 대부분 다 지역 재배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해볼 만한 곳으로 이제 출마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로 지도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진해서 험지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이 원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보통 안심번호를 받으면 5만 명, 그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그 데이터를 전화를 돌립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응답하는 비율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많아야 500~6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0.7% 차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4~5명만 바뀌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5명이 예. 왜 원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을까? 원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예를 들어 당원 20%, 그다음에 일반 국민 80%인데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지만 예. 정치적 고관여층, 적극적 지지층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일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원데이터를 요구한 거 아닐까. 만약에 근데 원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논란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 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일단 그렇다고 승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결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살짝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라는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좀 조용히 진행됐던 국민의힘 공천인데 경선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과 문제 제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같이 발표됐어요. 경선과 여러 곳 있었는데 그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주목받았죠? 두 명의 인물입니다. 이용, 경기 하남갑, 김영동, 경북 안동 예천. 자, 두 현역 의원인데요. 공통점은요. 이용 의원은 이른바 찐윤, 그냥 친윤이 아니에요. 찐윤이라고 꼽히시는 분이고요.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그렇다면 각각의 뭔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경선에서 다 이겼습니다. 오늘 이 경선이 내용이 공개가 된 뒤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공선에 대해서 약간 자평을 좀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또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죠? 명품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명품 공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배륜 공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본인이 자주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훈 전 행정관, 정영학 공천관리위원이 약간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명품 공천이라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번 총선 몇 석 얻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숫자 이야기 안 하겠다. 예.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공관위원장은 또 다르게 이제 약간 조금 오만한 듯한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이 관리는 잘 됐지만 공천은 별로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무감독 무혁신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방금 이제 뭐 하태경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예. 하태경 의원이 오늘 경선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현역 불패 공천인데 본인 조금만 참았으면 무산해서 사선할 수 있는데 본인도 현역 불패인데 그렇죠. 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네, 괜히 험직한다고 뭐 혁신한다고 서울 왔다가 이렇게 지금 경선도 못 하고 지금 이제 막 뭐 사실상 이제 뭐 불복처럼 보이는 이렇게 이제 뭐 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경선 발표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뭐 김용동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용 의원님 그 이용 의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경호실장, 수행실장, 비서실장들이 다 이제 공천을 받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이 처음에는 이제 뭐 조용한 공천이라고 했지만 예. 그 뒤에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진짜 찐한 공천들은 다 뒤에 있는 거죠. 그게 그래도 결과로 경선을 드러났다. 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는 또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예. 경선을 했지만 현역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어쨌든 경선을 해가지고 현역들이 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드라마틱한데 국민의힘은 전부 다 이제 현역이 이기니까 재미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심에 있는 공천들은 다 뒤에 있는 거죠. 약간 이제 국민의 관심이 약간 이제 조금 덜할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천들은 다 뒤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천과 관련 발표가 계속 있어요. 이번 주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 낮에 공개가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포함된 내용의 어떤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반발하는 모습. 그리고 찐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 뭐 이렇게 꼽으신 분들은 오늘 뭐 예상대로 말하면 예상하셨다 그러네. 예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공천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계속 과거의 발언 5.18과 관련된 이 어떤 입장, 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 발언이죠. 도태우 변호사. 지금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5.18 관련해서 북한의 개입 여부가 뭐 문제된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에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밝혀서 논란이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국민 눈높이 요걸 따져서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관위에서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거를 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했고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 재검토 요청하고 재검토한다니까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냈다 그래요. 이 사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경선에 의해서 이겨서 예. 결국 공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당원에 의해서 선택이 된 후보인데 예. 이걸 뭔가 좀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 예. 또 그런데 만약에 하나 공천 취소하고 그대로 갔을 때
총선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 뭐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고 경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사실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경선 전에 저런 내용이 아마 나왔다고 한다면 컷오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없다가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공천받으니까 저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좀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물론 당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총선의 그림을 봐야기 때문에 그로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잡혀 있어요 이제 계속. 조태우 지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선당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 비춰보면 그리고 사실은 저 발언 자체가 사실 아주 부적절하면서요. 이제까지 고질병적으로 여겨졌던 국민의힘에 또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 조태우 저 변호사를 계속 공천을 그대로 주면 저기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뭐 5.18을 수록하겠다 그런 말들이 진정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참마속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후보를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의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이전 대표 체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간혹 불거질 때마다 사실은 어떤 조치도 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된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유사하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재검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그러니까 그걸 왜 합니까?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신 분들이 오늘 있었어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은 세 분이 나오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두 분은 이제 대구 지역까지 관련되신 분인데 홍준표 시장은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이다. 공천 취소 시 자유민주정당 아니다. 이게 왜 지금 이걸 재검토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네요. 그리고요. 조원진 대표는 아니 이거를 당원 심의 선택과 후보인데 만약에 취소한다면 이건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심평 변호사, 대구에 모처럼 나온 젊은 정치인 일할 기회 줬으면 좋겠다. 약간 재검토 자체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네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로 올라갔는데 과거의 발언이 뭐 제2의 뭐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 2차 가해자 논란이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그런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게 경선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5.18 망언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국민의힘 또 대통령 측에서 5.18에 대한 망언을 앞으로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해온 사항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18 망언이고 또 하나는 탄핵의 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 5.18 망언을 이번에 넘지 못한다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국민의힘에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읍참마속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5.18 망언뿐이 아니에요. 지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일베 사이트에 글을 여러 차례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공천할 경우에 중도층의 어떤 그 이탈 또는 중도층으로부터의 외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 전에 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공천을 강조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제 공천 결과가 확정되신 분들 중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이걸 사고라 그럴까요? 이런 게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이 얘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선 파티를 너무 빨리 하셨어요. 총선 안 끝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덕품 의원이죠. 지금 저기 파티, 저걸 뭐 파티라고 부를지 뭐 축하자라 부를지 아무튼 저런 자리인데
뭔가 축하하고 서로 응원하고 뭐 이런 자리인데 저 케이크 보세요. 저 파티에 등장했던 케이크인데 축 당선이에요. 22대 국회의원 4선. 총선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박덕흠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런 케이크도 있었고 축하도 있었고 그렇답니다. 그때 경선이나 공천만 확정될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당선으로 갔어요, 저렇게. 이게 논란이 크게 됐거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입장을 냅니다. 사례급지 못했다. 불찰이다. 그리고 케이크는 뭐 하루 이틀 지난 뒤 돌려줬습니다. 케이크 얘기까지 했군요. 돌려줬다고.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뭐 축하 케이크도 그렇고 좀 당대표로서 좀 당부하거나 좀 그런 사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이건 아니던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쪽만 그러십니까? 지금 굉장한 뭐 질타인데요. 뭐 엄중 경고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선홍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표정에. 네, 표정도 그렇고 말씀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공고한다 그 단어를 정확히 쓰셨는데 그 말 하시고 나니까 바로 박덕흠 후보 의원께서 이제 사과 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 중에 박덕흠 의원 공천도 약간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아마 이해충돌 문제로 그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신분이었다가 간신히 이제 국민의힘에 돌아와가지고 공천을 받았는데 또 갑자기 여기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구에서 뭐 이런 약간 좀 오만하게 보이는 듯한 문제가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박덕흠 의원도 깜짝 놀라가지고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방송에서 엄중 경고하니까 바로 좀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맥락에 이제 뭐 아예 뭐 이해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방송에서 나오지만 저 케이크에 당선 기원이라는 말만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당선 기원이면 네, 뭐 좀 이해가 될 수도 네, 있어요. 응원해준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쭉 당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진짜 4선 22대 국회의원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저기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선 축하 파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거죠. 저 자리에 공무원 신분인 분이 참석을 했다고도 또 좀 알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현직 소방 공무원이 참석해서 그 소방 공무원이 참석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에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자리가 굉장히 이제 부적절했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자 머리 빳빳하게 올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와중에 예. 뭐 이 자당 후보가 이제 뭐 저렇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뭐 이벤트를 벌여서 이렇게 엄중 경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아까 뭐 공무원 얘기도 나와서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이제 들여다보겠다. 네. 이거는 문제 있어 보인다 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거 근데 엄중 경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뭐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 문제는 이제 뭐 저도 소방 당국이 아마 그쪽에서 아마 좀 판단을 해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외에도 박덕흠 의원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벌어진 일인데 아마 저 이후 같은데 예.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12월달 이제 그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예. 그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마술 쇼를 공연했다는 거예요. 마술쇼요? 마술 쇼. 근데 이게 단순한 마술 쇼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마술 쇼였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이거는 그렇다면은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기부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그 선관위가 판단해 보니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검찰의 청주지검에다가 그 보좌관을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 파티 논란과 아울러서 이것 또한 악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 행정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제 자진 탈당했다 복당하신 분이 당선 기원도 아니라 당선 축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민심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우롱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기 요즘에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나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사실 당선 기원 파티도 사실은 사실 뒷말을 그렇죠. 알 수도 있는 상황이 예. 보여요. 그런 지금 우리가 추격자 입장에서 정말 일당을 예. 회복해야 되고 과반을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는 정말 한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다가 더더군다나 뭐 지금 박덕하면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건 또 선관위가 고발할 사안이라서 예. 이런 부분은 또 들여다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굉장히 이완된 것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이걸 일벌백계하는 어떤 당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해현 경장의 자세로 예. 그 신발끈을 고쳐먹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네요. 경고 얘기 그다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다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이 아까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이미 공천이 확정됐는데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몇 가지가 있었어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여야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동시에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선거를 이끄는 당의 가장 큰 조직, 중요한 조직이 되죠. 선대위원장들입니다. 각각 지금 뭔가 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 좀 가보죠. 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여당은 한나 안원윤, 야당은 이이김. 사람 이름을 하나씩 성을 딴 건가요? 한나 안원윤 대 이이김이다.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선거대책 조직, 선거 조직에 대해서 누가 맡게 됐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호 네 분을 모셨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본 원톱 그리고 나머지 네 분께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저희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체제입니다.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3톱 이런 걸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좀 곤란한 일상과 이재명 대표를 얘기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도 약간 표정이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5명의 선대위원장,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이지만 나머지 네 분도 같이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럼 다음은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다 밝혔죠. 그리고 오늘 처음 회의도 열고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모습 들어보시죠. 국민과 나라 그리고 당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합류 요청에 제가 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번 총선이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그런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는. 선대위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비교 좀 해주지 말아요. 비교 자체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 좀 해보죠. 자, 비교를 하지 말았으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딱 얼굴들이 들어가 있네요. 우선 민주당이 먼저 했어요, 발표를.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인 체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대표, 과거에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과거 정부 때 총리하셨던 분들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은요 총괄을 한동훈 대표가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한윤 나원안 그러면은 윤 나원안 이런 체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김광삼 변호사. 여야 선대위 요 멤버들 요거 특징이 각각 각 정당이 좀 보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면요, 약간의 역할 구분을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전체적이고 사무적이고 이제 조직적인 총괄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한동훈은 예. 거의 뭐 대선 주자급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이면서 이제 역할 분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수덕 서울. 예.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예. 인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이제 경기. 이런 식으로 수도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대위들을 보면 너무나 그 당의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그런 식으로 꾸렸는데, 이번에 좀 약간 특이하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기, 수도권 여기에서 굉장히 소구해서 표를 얻겠다 이제 그런 추진인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표 좀 모아 오세요. 약간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뭐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 거고 이 역할 분담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민주당은 어떨까요? 그 민주당을 보면요, 거의 선대위원장은 김부겸 전 총리 한 명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더구나 이제 개항을해서 원희룡 후보하고 굉장히 박빙을 이루게 되면 개항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후보 지원 유세 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선거도 있는데 재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지방에 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지방 갔다 오면 하루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선거 외에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뭐 별로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더구나 이해찬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총선 때 주로 선대위원장을 많이 했어요. 예. 총선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선거가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좀 진부하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건강도 좀 안 좋고요. 또 그다음에 총선 선대위원장 하면서 말실수를 많이 했죠. 뭐 보수의 괴멸이랄지 뭐 의석을 뭐 200석 이상이랄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대위원장의 3인인데 선대위원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김부겸 전 총리밖에 없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도적이면서 합리적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도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고 보지만 이제 본인이 뭐 아주 친명도 아니고 지금 약간 위치가 어중쩡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전에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왔을 때 뭐 공천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뭐 사과가 좀 전제돼야 한다랄지 이런 의중을 좀 비췄는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을 할지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해찬 전 대표 이제 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는 개인 의견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게 약간 들으시고 말씀이라고 좀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인 이해찬 전 대표가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한데 지금 왜 건강 얘기를 합니까? 라도 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박찬환 교수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들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모습 같습니까? 각 당이 지금? 지금 뭐 국민의힘은 5분이지만 거꾸로 사실상 한 명이다. 그러면 그 한 명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윤재옥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세 분이 수도권, 아까 앞서 말씀하셨어요. 수도권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각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찐류는 아니다. 찐류는 아니다. 그렇죠. 뭐 사실상 비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 있긴 했지만 뭐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또 대립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경쟁자가 될지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수도권에서는 친윤으로는 안 된다. 이건 뭐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총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이 세 후보는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지역, 다른 지역 선거구에 한두 번 얼굴 비치는 정도 이상은 아닐 것이고 예. 결국은 이름 올려주고 뭔가 대우해주면서 예. 또 나름 중도 확장성을 노린 수도권에서의 얼굴 마담을 해달라. 역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선대위원장 체제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은 지난주가 예. 그 공천 파동의 최대의 어떤 고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들어간 거는 그동안의 공천에 대해서 쓴소리를 정말 아끼지 않고 했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지도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분열돼 있고 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의 단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그런 포석이다. 지지층이 결집돼야지 뭐 정권 심판론도 강조하고 한 목소리로 강조해서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중도층 확장성을 노렸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걸 통해서 전열을 정비하겠다. 이런 뜻이 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그런 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의 면면을 보니까 그 의미는 자, 우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지지층들 계속 지지해 주세요. 약간 이걸 호소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선거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세요. 약간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중에 한 분인 이해찬 전 대표. 화면 좀 볼까요? 오늘 저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맨 밑에 약간 파란 바탕으로 된 이 말풍선 좀 봐주세요. 의석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들 의석수는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뭐 모든 정당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신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입장이었어요. 근데요, 이해찬 위원장은 과거에 저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불과 지난해 말만 해도 수도권에서 한 70개만 차지해도 우리가 150석 넘어가는데요. 뭐 과반 얘기를 막 꺼내놓고요. 지난 2019년에는 뭐 200석 이상을 막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좀 목소리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목소리 그리고 오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몇 석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통해야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오늘은 사뭇 달라요. 뭐 200석 이상 얘기할 때하고 지난해 말하고 상당히 다른데 총선 승리 이거 진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이른바 낮은 자세로 가겠다. 로우키 전략이죠.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사실 뭘 말만 꺼내놓으면 역풍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진짜 그 좀 자극적인 말로 좀 많이 여당을 자극하고 또 국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근데 오늘은 뭐 별달 논란될 발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실과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했던 정권 심판론이 지금 사실 희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다음에 각 정당의 지지율, 그다음에 각 당의 공천에 대한 국민 평가, 그다음에 각 당 대표에 대한 국민 호감도 지지도, 이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지난 2달 전에 있었던 정권 심판론의 강관 틀을 깨고 나와서 오히려 야당의 거대 야당의 독주 심판론, 그래서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지금 더 선거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지금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200석 운운했다가는 지금 딴 세계에 살고 있느냐라는 지금 아마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마 낮은 자세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해찬 대표 역할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참전을 했을까? 지금 그렇게 그동안 뭐 이렇게 약간 등거리를 하다가 예. 물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보기에 이해찬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아마 본인 정치 인생에서 총알이 아마 한 발 남았다고 늘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분인데 저는 지금 나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위기고 많은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그걸 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에서 정치적인 이른바 좀 채무를 좀 빚을 져라.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당권이든 대권이든 도전할 때 그걸 발판 삼겠다. 이번에 낙선한 의원들 또 많이 위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도 끌어안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합류한 거는 굉장히 큰 뜻과 그런 어떤 신모 원료의 뜻으로 저는 여기에 말하자면 합류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 속보가 돌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 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당에서 공천 관련 재검토까지 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 관련된 속보가 돌았는데 화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요. 입장을 냈네요. 국민 여러분과 당 모든 분께 심려 끼쳐드려 사과한다. 사과한다. 또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과한다, 반성한다 입장을 냈어요. 하나 더 보죠. 앞으로 정치 활동하며 5.18 정신 가슴 깊이 새길 것. 그러면은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살짝 말씀하셨는데 사퇴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사과하고 반성하지만 총선에서 나와서 임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반성한 걸 깊이 새기다 이거네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사퇴할 의사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내용이 속보로 뜨는 걸 보면 이미 당과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저 입장도 좀 협의한 상태에서 그렇죠. 오늘 그래서 당에서 논의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과 저 정도 아니었거든요. 본인은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놓고 오늘 사과한다 했는데 내용이 지금 있는 사과를 사과는 했단 상당히 말이에요. 그 워딩만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러면 뭐 공천 취소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정도로 뭐 협의가 된 게 아닌가. 뉘앙스는 좀 그래요. 물론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입장이 저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거에 대한 당의 어떤 입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태우 변호사 관해서 당에서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 요청을 했고요. 공관위에서는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리고 뭐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거 진행 중이군요. 지금요 뭔가가 당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리고요 아까 저 이해찬 전 대표 얘기, 그러니까 여야의 지금 선대위원장들 좀 비교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곳을 방문해 특히 오늘 서울에서 영등포 등등등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그 관련 모습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 네. 여기 와서 한바다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등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약속을 하고 그걸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영등포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요즘에 주로 그런 곳만 좀 다니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자,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요.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후보들로부터 요청이 많다 그래요. 좀 이 지역구 좀 와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왜 안 옵니까? 막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거의 모든 곳에서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선대위 구성되면 이재명 대표는 개항 선거에 전념하세요. 개항이라고 쉬운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 다니지 말고 개항 선거에 집중하시라. 이 뜻이잖아요. 이거 여선운전 행정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은데 당에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오지 말고 개항에 집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뭐 민주당도 이번에 이제 경선이든 아니면 공천받고 되신 분들 중에 뭐 그 선거 국면에 그 처음부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뭐 친명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본선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다 이제 이재명 대표 오라고 할 겁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전문을 제가 못 봤는데 예. 아마 맥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지역구 선거에 지역구 후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뭐 의미에서 계양구 선거에서도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조금 추측을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판도 뭐 사실 조금 뭐 재판 일정도 있고 예.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 체제가 뭐 아까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3인 체제로 꾸려졌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못 가는 부분은 뭐 김부겸 아니면은 뭐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가면서 선거 유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뭐 가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혹시요, 저 3월 말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총선 전날까지 많은 유세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다닌 전국 유세 숫자와 김부겸 전 총리가 다닌 전국 유세 숫자, 김부겸 전 총리가 더 앞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제 뭐 본인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유세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약간 그 자유로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도 본인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은 곳에 당연히 이제 유세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도 있거든요. 그거 잠시 보고 지금 뭐 패널 분들께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도 있는데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삼영 후보님 깜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선대위 발족실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법정이 오후로 연기가 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유 후보님 생각나가지고.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김인섭 전 대표가 5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정 최재형 평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같이 당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총선 어떤 유세 상황과 유세를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약간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저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저게 약간 왜곡이 있는 게 저 재판 일정을 재판부가 연기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참이니까 재판부가 아니 피고인 없는 재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1시 반으로 연기한다. 오전에 출석할 줄 아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미뤘다는 거네요. 연기한 거예요. 근데 마치 저기에서는 재판부가 연기해줘서 동작을의 유삼영 후보 지역 유세 나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전의 모습과 오후의 모습이 저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저는 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일단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을 또 가야 되고 개항을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강성 지지층이 필요해서 이재명 마케팅 했지만 본선 가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 와달라고 하는 지역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공간과 역할을 메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 그건 중도학작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정말 그 발이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손, 입, 발 다 풀려 있어서 전국을 아마 홀로 날아다니지만 아마 254개 지역군 아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수도권과 지방으로 역할 분담을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 입, 발이 풀려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입도 풀려 있다고요? 그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 박지원 교수님. 김두관 의원의 SN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공천 파동의 영향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부터 마치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에서 바닥에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표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안에서 싸움하고 있는 사람 와가지고 도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란의 중심에서 정권 심판론의 중심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은 뭐니 해도 노무현을 떠올리는 인물이에요. TK에서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동강 벨트란 말이에요. 영남이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저 얘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좀 와주시면 이게 숨어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예. 경기도에 지역구 출마가 있는데 수도권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예. 사실은 낙동강 벨트까지 뭐 오면 한 번 정도로 가지 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화력을 갖다가 당의 화력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이미지도 좋고 또 영남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오면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쓴 거고 선거가 좀 이제 진행이 되면 예. 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권 심판의 중심으로 아마 이미지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상황이 좀 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명선 변호사. 우리가 방금 화면 봤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방문하는 거.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 방문한 거 봤는데 예. 인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할 때는 비교해서 좀 볼까요? 영상이 좀 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할 때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에 뭐 양평도 가고 했는데 사람 몇 명 없어요. 물론 뭐 동원을 안 했고 뭐 의도적으로 본인의 동선을 뭐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가는 곳은 몇 명 있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단적인 애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저는 이제 박 교수님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측면에서도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것이 중독성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예. 물론 당연히 뭐 강성 지지층이랄지 지지자들한테는 뜨거운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끌어안아야지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예. 올해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지역구에 왔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그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쪽은 또요 약간 낙동강 벨트인데 예. 친문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번 공천을 통해서 친문들을 완전히 학살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표가 달아나야지 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히 텃밭이 아닌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쓰임새는 예. 민주당에서 경선용이지 본선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대위 체제가 갖춰진 거죠. 위원장들이 이제 포진했으니까요. 근데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좀 비교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역 유세 모습 뭐 이런 것까지 좀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런데 콕 집어서 겨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죠. 자, 조국 한동훈 특검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니 이거 뭐죠 그럼? 이거 안 갚음을 예고한 겁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해석들이 좀 분분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죠?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거 좀 약간 빠른 감도 있어 보이는데 뭔가 설명을 해요.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최소영 평론가? 일단 국회의 입성을 전제로 그런 입법 형태를 통해서 뭔가 특검법인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어떤 특검법을 하겠다는데 일단 뭔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 이번 비례정당이든 뭐 지역구 정당이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하신 분이 국민의 삶을 얘기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국민의 삶을 얘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22대 국회가 정말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든가 청년 정말 희망이 청년 희망이 사라진 시대, 인구 절벽의 시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지 1호 법안으로 한동훈을 저격하겠다?
이거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정치를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합니까? 저거는 지지층을 겨냥해서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당신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리인 행세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법 발의하면 통과시킵니까? 조국 신당이 아무리 표를 많이 얻어도 제가 보기에 열석 언저릴 텐데.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통과시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저에게는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검법을 내서 발의해서 발의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그럼 조국 혁신당의 정체는 뭡니까? 민주당이 이중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본인들이 그 내세우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20대들이 전혀 지지를 안 하는 이유가 기회균등을 1호 공약, 그러니까 1호 법안은 저 특검법이지만 1호 공약은 청년들의 기회균등을 넓히겠다. 이게 청년들이 동의합니까? 본인은 그 비리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유죄를 받아놓은 사람이 그 기회균등을 1호 공약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 특검법 발의는 이제 그 조국의 정치 보복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아주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과 연대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이 밝혀야죠. 여수롱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외친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조국 신당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거 하겠다라고 가장 강조를 한 거네요. 처음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그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뭐 사실은 특검법도 많이 내고 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완벽하게 이제 막 이게 지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조국이 그동안에 뭐 한동훈, 윤석열 이 라인한테 그동안 당한 게 있었지.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예. 다시 이제 환호하는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들을 향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 예.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선명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예.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서 전면에서 세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침 이제 뭐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세 뭐 약간 이런 예. 반응도 뜨거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1호 공약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타이밍 좋게 내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표가 이래서 비례정당에서 옮겨가면 민주당이 손해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민 비조라는 말을 이제 막 퍼뜨리고 있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는 안 된다. 민주당 몰빵해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뭐 연대할 거 아니냐. 선거 연대 뭐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속내는 절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국 혁신당이랑은 큰 틀에서는 같이 하지만 선거연대, 뭐 정책연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굉장히 뺏기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가 뭐 4-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절반은 시민사회, 뭐 예. 진보당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비례대표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결과적으로는 서로 약간 좀 긴장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가게 된다면 1호 법안 뭐 이런 형태로 한동훈 특검 법안 이거 내겠습니다를 밝힌 거 보면 최근에 아무래도 지지율 나오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의식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 황운하 의원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요.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제 어떤 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관련 등등 이런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때 재선 도전 여기서 멈춘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8일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얘기가 혹시 뭐 비례대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비례대표 전제에서 입당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어요.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황운하 의원의 관련 목소리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유무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당에서
또 당의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고 비례대표를 전제로 입당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청을 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본인이 뭐 재선 여기서 멈추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총선 불출마하는가 보다 이 얘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게 탈당하고 조국신당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인데 비례대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불출마 번복한 거 아니냐 논란이 되자 이런 입장을 내네요. 저는 22대 총선, 이번 총선에 불출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 그러면 그 재선 도전은 그 특정 지역구에서 멈춘다는 뜻이 되나요? 공천 신청했던 대전 중구에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불출마를 한 게 아니다. 이걸 불출마로 보는 건 오버다. 김광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지역구에서만 재선 도전 않고 다른 데는 옮겨가가지고 재선 도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말할 때 본인이 특정 지역구를 얘기하면서 재선 도전 멈춘다 했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내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을 멈추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재선 도전을 멈추기로 했다 이 얘기 자체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를 번복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할 때도 비례대표를 전제로 한 입당은 아니다. 뭐 그거 염두한 거 아니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이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를 전제로 안 했는데 입당해서 보니까 비례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선상에서 보면 이거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나 그때 그랬는데 내가 좋은 혁신당에 들어와서 내 역할을 바뀌었다. 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가면 될 건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거짓말을 계속 뭔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지금 항소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 전 장관 징역 2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비례대표 몇 번을 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순위를 조국 전 장관이 받고 황운하 의원이 받게 되면 한 번에 두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어떤 당이냐. 지금 조국 혁신당 보니까 지금 뭐 인재 영입 위로도 음주 무면허 과거에 약간 음주 뭐 정권 사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 전 장관 실형 2년, 황운하 징역 3년이잖아요. 거기에다 또 문재인 정권 때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친문 검사들이 또 입당을 했어요. 그러면 뭐 피고인과 이 검사의 어떠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나 좁고 아까 특검법 얘기했잖아요. 그냥 온리 한동훈 윤석열이에요. 기승전결 한동훈 윤석열. 저거만 가지고도 적어도 비례대표 몇 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저런 자신감. 뭐 몇 석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 또 양당 구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비례 의석은 뭐 얻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박찬 교수님, 황운하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차하죠.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네요. 비례정당은 취지가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사실은 뺏지 나눠 먹기 용으로 비춰지는 순간 이미지는 굉장히 추락을 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의원, 황운하 의원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 진짜로 심판하고 싶고 검찰개혁 진짜로 하고 싶으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본인이 20번 비례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기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몸에 본인을 갖다가 희생하고
불사르면 국민들이 아 그래 너 배지 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로 윤석열 정권 기승전 이재명하는 한동훈 심판하려고 갔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본인이 당대표입니까? 아니 배지 연장의 꿈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너무나 구차해요. 앞뒤 말이 다르면 그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아직은 순번이 정해진 거니까 기회가 있네요. 저는 뭐 본인의 진정성을 얻는다면 당선권 바깥에 비례를 본인이 신청해서 간다면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조국 대표는 비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뭐 조국 대표야 당 대표니까 이름을 당 대표니까 뭐 상대적으로 앞순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황운하 의원은 숟가락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20번 가라. 비례대표 20번 받으면 좀 인정해 주겠다. 약간 그 말씀이네요. 바로 그냥 구차다로 바로 논평을 그냥 즉답으로 나오셨어요, 지금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오늘 밤에 도입니다. 오늘 밤에 도 줄줄이 탈락하나. 오늘 밤에도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밤에 발표되는 게 예고돼 있거든요. 오늘은 저녁 8시 30분인가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몇 가지 좀 주목받는 지역구들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이 됐는데 일단 어제입니다. 어제 밤에 발표됐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 경선구가 있는데 이 결과 참 주목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선장. 정봉주 원장이 승리했습니다. 결선까지 간 거죠. 2인 결선까지. 근데 박용진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득표에서 30%를 삭감받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그럼요. 오늘 어젯밤에 요 발표 내용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 박용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한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 그런 목소리를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경선 중에서 결선이 치러진 강북구 을입니다. 강북구 을의 최종 1위 확정된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감점을 받은 끝에 경선에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자, 일단 이런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경선에서 이기신 분인데 또 주목을 받아요. 이분도. 이분은 먼저 목소리부터 어제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김동아 후보가 최종 1위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서울 서대문갑인데 여기 청년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략 지역으로 정해서 청년들인데 원래는 저 앞에 왼쪽부터 앞에 권지웅, 김규현, 성시훈 3명이 후보였어요. 어떤 저 심사를 통해서 3명이 올라갔는데 성시훈 후보가 약간 어떤 논란 이런 게 과거에 누가 이런 얘기한 거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단박에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러면서 김동아 변호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김동아 변호사는 저 3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근데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경선에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김동아 변호사는요. 별칭이 있죠. 대장동 변호사.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자, 박용진 의원의 상황. 김동아 변호사의 공천 상황. 최성 변호가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제? 예상했죠. 어떤 이유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박용진 의원 거는요. 그 3자 구도에서 2자 구도가 됐잖아요. 결선 투표 가잖아요. 예. 그럼 1차에서 통상 우리가 그 말하자면 30% 감사를 받았으면은 결선 갈 때는 그걸 빼줘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이중처벌 금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그 월드컵 같은 데 가보면 4강까지 갔을 때 그때 이른바 옐로우 카드 받은 거 결승전 가면 다 털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삭감을 안 털어줬다는 안 해줬잖아요. 그럼
이미 3자 구도에서 한번 감산 페널티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엔 박용진 의원이 이걸 점수를 공개한 거는 30% 감산만 아니었으면 완벽하게 이겼어요. 결선 가서도. 저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비명행사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저렇게 박용진 의원 거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국의 에이미 추아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부족주의에는 소속 본능과 배제 본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우리와 반대편은 사람은 배제한다. 이게 부족주의인데 이게 정치에서 갈등과 혐오를 부추긴다고 했는데 바로 저는 박용진 의원에 해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하든 소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제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언이 된 거죠.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 탈락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명행사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김동화 변호사의 공천요? 이거는 꼼수 공천이죠. 자, 3명이 올라갔는데 한 명이 좀 약간 부적격한 게 있었다. 그럼 한 명 빼고 두 사람 결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4등인가 보죠? 4등으로 올렸어요, 그럼?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런 패자부활전은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수 공천하지. 그냥 청년 전략 지역이니까 전략 공천하지. 무슨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그 정진상 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동화 변호사를 저렇게 했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공천 막바지에 이뤘잖아요. 지금 내일이면 선거가 D-27인데 아마 이 두 가지 사안은 박광환 원내대표의 그 탈락과 맞물려서 중도층의 머릿속에 굉장히 세게 각인될 겁니다. 민주당이 두고두고 이 부분들은 선거가 흐름의 싸움인데 매우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오늘 내일 또 발표가 있는데 여기도 또 글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내용 보시면 오늘요 박용진 의원하고 뭐 정봉주 원장 요 결과가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는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 두 곳이죠. 지금 송갑석 의원 광주 서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명 조인철 후보.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에는 도종환 의원 친명의 이현희 후보. 비명 대 친명, 비명 대 친명 이렇게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요 모레는요 이것도 관심사죠. 비명의 거의 대표 주자격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친명인 양문석 후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 안산갑입니다. 자 여선웅 전 행정관 앞서선 결과하고 요 결과까지 막 연결돼 있는데 일단 앞선 결과는 혹시 예상하셨어요? 뭐 약간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선거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앞서서 뭐 감산받은 분들이 대거 이제 현역들이 이제 뭐 탈락을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조금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뭐 시스템 공천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감산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제 한번 이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좀 해석을 조금 드리면은 박용진 의원이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비명이거나 반명이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예전에 뭐 조금박해라고 불렸을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뭐 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약간 성향상 계속 이제 약간 비주류 같은 목소리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신 분이지 특별히 뭐 이재명 대표에 반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왠지 약간 좀 일색으로 뭐 이재명 대표 일색으로 가는 듯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김동화 변호사 건도 예상하셨어요? 김동화 변호사 건도 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성치훈 행정관이 만약에 그런 이제 뭐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경선에서 이제 조금 미리 이제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공개 오디션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바꾸게 된 셈이어서 조금 이제 그 선거 그 과정이 조금 관리가 약간 좀 미흡했다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어쨌든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가 선정된 것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현역 불패 이야기 나올 때 우리는 현역들이 경쟁력 있어가지고 다 경선 통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 또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 교수님은 아까 잠깐 소개됐어요. 오늘 하고 내일 나오는 그 지역구 경선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송갑석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전해철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통점은 모두 다 비명을 꼽히신 분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다시 나왔는데 이분들은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입니다.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적용 기준을 본다면 지금 일관돼요. 호남도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이 확실하게 현역 교체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소위 말해서 친명 후보 지지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또렷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역 교체인데 친명 후보 교체가 아니라 비명 후보 교체 쪽입니까, 그럼? 뭐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명 후보들이 이 경선에서 이기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그러겠네. 그게 또 있으니까 그쪽 그렇죠. 비율이. 근데 그 압도적인 표차를 넘어서질 못해요. 물론 하위 10%, 하위 20% 안에 들어가서 감점이 되면 사실 박용진 의원처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절대값 자체가 높게 나오대로 감점이 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여도 그 감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친명 후보들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당원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이 분위기가 현역 교체론에 대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갑석 후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데 여기에 하위 20%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도종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하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뭐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들어간 거 아닐까라고만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아마 본인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도적인 여론의 우위, 여론조사의 우위가 없다면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다. 그러니까 감점에 의해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요.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교체론 의견이 높다.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현역 교체론에 대한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역 교체 관련된 거 보면 친문, 비명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또 감산을 해버려요. 10% 20%를 해서. 또 하위 평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압도적인 지지가요. 최하 60%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누가 응대를 합니까? 지지자가 응대합니까? 응대 안 차잖아요. 60% 이상의 어떤 여론조사를 얻는다는 것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마하트마 간디 수준을 가야지 60%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하위 10% 20%가 되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을 한번 볼까요? 박용진은 50% 넘었잖아요. 물론 결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 당원의 권리당원에서도 정봉주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감산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 서구의 송갑석, 도종환 또 청주에 또 전해철 있지만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거의 예측이 벗어나질 않아요. 경선은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장동 변호사냐 아니냐. 그다음에 친명이냐 찐명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선의 결과가 뭐 군산의 한 김의겸 의원 정도 빼놓고는 이거 뭐 그다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밤도 그렇게 뭐 예상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단 여기에서 감점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산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또 20% 감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의 우월적인 그런 지지도를 얻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뭐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공천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이 전적으로 다 공천하는 건 아니고 뭐 시민 사회 그리고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지금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목 비례 후보들을 정했어요. 뭐 그와 관련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를 총 20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순위에 배치되는 여성 인사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 예비 후보 성격을 갖는 후보들입니다. 서승만 코미디언. 늦은 나이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을 다 같이 콩이라고 말하다가 하루아침에 팥이라고 말하면서 삿대질하는 정치인들을 질타합니다. 최재형 평론가, 소정만 씨는 연예인이네요. 근데 이번 비례대표 후보에 물론 이제 그 그룹이 이제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은 곳, 아까 좀 낮은 곳인데 뒤쪽에 좀 속하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1그룹에 10명 들어간 이분들도 지금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이제 진보사회 시민연대에서 이게 교차로 이제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넣은 것과 여기 10명을 다 합해도 거의 그러면 이제 20여 명이 육박할 텐데. 20번대로 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면 이제 2그룹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지금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보로 포함이 됐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앞순위에 있는 분들이 다른 연유로 이제 비례대표를 사퇴하면은 이제 올라는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그맨 서승만 씨가 어떤 뭐 정치에 누가 입문하는 거야 뭐 대한민국 정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뭐 정치권으로 오는 거는 항상 보면 끝에 그 시작은 창대해 있는데 그 뭐 결말들이 그렇게 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서 어쨌든 본인의 의사는 존중합니다만은 험한 정치판에서 잘 견뎌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 공천과 관련된 모습, 이제 비례 공천이 또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가서 발표가 계속 나올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정치 한다더니 그런데 속내는 딴 곳에 있는 거 아닌가? 새정치를 외치신 분들이라면은 거대 정당에서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신 분 아닐까요? 그분들 총선 앞두고 새로운 정치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 속내는 아닐 수 있다고요? 화면 좀 보시죠. 일단 개혁신당인데요. 제목이 비례로 몰리는 개혁신당이요? 원래 개혁신당에서는 약간 현역 의원들은 웬만하면 다 지역구 출마하고 뭐 지도부도 지역구 출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여기 보면 김용남 전 의원 지금 정책위 의장 맡고요. 김철근 사무총장 이기인 대변인 여기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꼽히신 분 그리고 양정숙 의원은 탈당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 비례대표 신청을 했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정숙 의원은 원래 비례로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비례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럼 원래 비례의원이잖아요. 이 상황이네요. 근데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김종인 위원장께 직보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절차 전체를 관장하시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 이거 다 비례를 신청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처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뭐 지지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그 이제 막 지역구 출마한다. 뭐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 출마했는데 화성에서도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새정치 한다고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배지를 달고 싶은데 지역구에는 어려우니까 이준석 대표도 어려우니까 지역구는 어려우니까 비례로 이제 약간 몰리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지역구가 어려울 판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은 어쨌든 배지를 달겠다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건데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뭐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저는 뭐 김용남 전 의원까지 비례 신청했다니까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오히려 더 개혁신당 약간 좀 더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비례의원인데 이번에 또 비례 신청하신 분도 있네요. 네, 양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신데 비례대표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개혁신당으로 가셨는데 또다시 뭐 비례 신청하신다고 해서 뭐 용해인 전 의원 뭐 이렇게 이제 중복되면서 같이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논란이 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어찌됐든 지금 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당에 조금 간판이고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 신청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전반적으로 뭐 개혁신당이 지금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좀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신당이 있죠. 새로운 미래 관련된 내용 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생겼을 때는 뭔가 이름이 새로운이잖아요. 새로운.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걸 추구했었는데 약간 뭐 말이 달라지고 오늘 김종민 공동대표인데 민주당이 싫어서 탈당한 건 아니다. 총선 후 민주당과 연대협력 통합 등에 대해서 당대당으로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뭐 조건은 했어요. 뭐 민주당이 약간 뭐 방탄정당, 사당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면 어떤 선택 가능하다는 전제를 했지만 이거 합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 저희 발표의 핵심 내용은 민주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저희가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돼서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제세력을 결집하겠다. 그동안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갈망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개인 사법 방어를 위해서 국회의원 150명이 동원돼서 로텐도에서 데모하고 이런 정당 안 하면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죠. 새로운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 새로운 정당과 민주당이 연대 협력을 하든 통합을 하든 그거는 당대당으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사당 방탄정당에서 벗어나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김광삼 변호사님, 김종민 대표의 말이 이제 민주당이 바뀌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논조가 좀 바뀌었죠. 저 발언이 새로운 미래의 현 주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새로운 미래는 독자적으로 가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아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나를 동일시해달라. 이제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그런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은 뭐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합당을 따르니까 민주당은 똑같이 봐달라. 그래서 민주당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표를 달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걸 유권자 중에 누가 봐주는 겁니까? 그건? 간혹 어차피 합당할 거니까 뭐 민주당처럼 생각해서 찍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비례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구석도 결국은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결국 저 말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를 주면 우리는 결국 같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표를 달라. 그런데 뭐 과연 유권자들이 저기에 반응할까요? 유권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박상환 교수님.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 당의 주력 인사들이 줄줄이 비례대표 신청을 하는 개혁신당. 새로운 정치를 얘기했었는데 합당 얘기를 슬그머니 지금 조금씩 꺼내고 있는 새로운 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또 새로운 미래는 어지러운 미래예요. 어지러운 미래라고. 제 말을 갖다가 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과 상식으로 출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원칙이 제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진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민주당하고 연대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제밥에 눈이 어두운 거 아니냐. 개혁신당이 왜 나왔습니까? 건전한 제3당 만들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부들이 희생하고 제3당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치 달겠다고 경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지난번에 비례로 나왔다가 민주당 탈당했다가 또 당적 옮겨서 또 비례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이쯤 되면 뭐가 새로운 뭐가 개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화면 지나갔는데요. 개혁신당 관계자가 약간 뭐랄까 한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익병 공천관리위원인데 지도부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것이 공관위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일단 신청하는 건 권리이긴 한데요. 최수영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도부라면 깃발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도부가 지금 당의
그 뒤에 숨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의 이름 뒤에. 저는 지금 가장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이슈 주도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슈 주도권을 잃으면은 견인차와 견인되는 차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 지금의 모습은 견인대의 차의 모습이라서 빨리 이슈 주도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예. 자꾸 회피하니까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직은 신청만 한 거예요.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신청만 해도 이렇게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아마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듯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뭐 이런 뒷말들이 지금 새로 생긴 신당들에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